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황병준입니다. 어젯밤 전남 신안 해상에서 2만 6천 톤급 대형 여객선이 무인도를 들이받고 좌초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당시 승객과 승무원 267명이 타고 있었는데 다행히 모두 구조됐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떤지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건우 기자, 사고 여객선은 부두로 돌아온 겁니까? 네, 무인도에 저초됐던 퀸 제노비아 2호는 새벽 5시 44분 이곳 사막부두에 도착했습니다. 예인선이 선체를 끌어 다시 바다에 띄웠고 이후 자력으로 이곳 부두까지 이동했습니다. 네, 앞서 어젯밤 승객은 모두 해경 경비정으로 구조돼 목포 해경 전용 부두로 이송됐습니다. 해경은 승객 246명 가운데 27명이 다쳤다고 파악했는데요. 이들은 허리 통증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등 부상을 호소하고 있지만 다행히 중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는 어제 저녁 8시 17분 제주를 출발해 목포로 향하던 여객선이 장산도 인근 족도에 좌초하면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승객 246명과 승무원 21명 등 모두 267명이 타고 있었고 선체 일부가 파손됐다는 보고도 있었지만 침수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구조된 승객들은 쾅 소리가 나더니 배가 기울었다며 구명조끼를 입고 갑판 위로 대피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해경은 경비함정 17척과 연안구조정 4척, 항공기 1대 등을 동원해 3시간 10분 만인 어젯밤 11시 27분 구조를 완료했습니다. 여객선 내 승객과 승무원 전원은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구조를 기다렸고 어린이, 임신부, 노약자 등이 우선 구조됐습니다. 밤 11시 10분쯤 1차 출발 인원이 해경 전용 부두에 처음 도착했고 마지막 출발 인원은 자정을 넘긴 0시 40분쯤 도착했습니다. 승무원 21명은 예인 등 후속 절차를 위해 선내에서 대기했습니다. 해경은 선장과 승무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목포 사막부두에서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이번 사고는 신형 대형 여객선이 무인도에 올라타는 이례적인 사고였습니다. 해경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데 운항 과실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오현주 기자입니다. 퀸제노비아 2호의 뱃머리가 숲풀 속에 박혀 있습니다. 무인도를 향해 정면으로 돌진한 여객선은 섬 위로 올라탄 뒤 멈췄습니다. 밥 먹고 있었는데 쿵 하고 밀렸는데 그대로 끼익 하더니 밖에 나가보니까 섬에 부딪혀 있었어요. 2021년 취역한 퀸제노비아 2호는 신형 선박으로 길이 170m에 정원이 1000명이 넘습니다. 이 같은 대형 선박이 섬에 부딪히는 건 이례적이라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사고 해역은 폭이 좁고 섬이 많아 운항 경로를 조금만 벗어나도 사고가 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족도에 있는 그 항해는 연안이라서 협수로에 해당됩니다. 협수로이기 때문에 배가 이렇게 변심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사고가 난 것 같아요. 이 때문에 사고 여객선이 항로 방향을 바꿀 시기를 놓치면서 원래 설정했던 항로를 이탈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항로 이탈 자동 경보기 등 사고 예방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사고 당시 해역 파도 높이는 약 0.5m로 잔잔한 수준이었고 선장과 항해사가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경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캐묻고 있습니다. 유관기관도 함께 조사팀을 꾸려 선내에 확보한 항해 기록 저장 장치, CCTV 영상을 분석하는 등 본격 조사에 착수합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네, 6년 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에 연루된 국회의원과 보좌진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나경원, 송원석 의원 등 현역 야당 의원에게 무더기 실형이 구형된 상황입니다. 성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의원과 보좌진이 국회 복도에서 서로 팔짱을 끼고 들어놓은 채 인간띠를 만듭니다. 이를 해산하는 과정에서 거친 몸싸움도 벌어집니다. 원상무효!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바른미래당 최이배 의원은 의원실에 6시간 동안 감금됐습니다. 검찰은 회의 방해와 의안가 점거 등 혐의로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등 27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건 발생 6년 7개월 만에 이들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재판을 받는 이들 가운데는 현역 의원 6명도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당시 원내대표이던 나경원 의원에게 징역 2년,
황교안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고 지금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송원석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민주당이 사실상 의회 독재를 완성하려는 것에 검찰이 부하내동한 것 구형에 대해서 심심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기소된 전현직 의원들은 반헌법, 반의회적 폭거에 맞선 정당한 저항이었다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당원권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당원 의견 수렴 투표를 마무리합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격 움직임에 나서는 모양새인데 국민의힘은 대검찰청을 찾아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규탄하는 등 대여 공세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고희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임 후 줄곧 당원 주권 정당을 강조해온 정청래 대표는 대의원과 권리당원 모두 1인 1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공천 규칙을 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투표 자격을 두고 논란이 생겼습니다. 당초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에게 투표권을 줬지만 10월 한 달만 당비를 낸 권리당원도 투표 참여가 가능하게 하면서 당규에 어긋난다는 당내 비판이 이어진 겁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6시까지 1인 1표제를 포함한 3가지 안건에 대한 당원 의견을 수렴한 후 본격적인 당원 당규 개정 작업에 돌입할 방침입니다. 당원들의 의사를 물어서 그것을 참고해서 당원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사건 핵심 피의자인 남욱 변호사 소유 청담동 건물을 찾은 데 이어 오늘은 대검찰청을 찾아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비판할 예정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항소 포기로 범죄자 일당이 수천억 원대 부동산 부자가 됐다며 항소 포기 가담자가 날아간 7,400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성남 시민 전체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좋아하는 소비 쿠폰을 86만 원씩 지급할 수 있는 돈입니다. 국민의힘 측은 법무부와 규탄 집회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네, 우리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정치권에선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모셨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함께 뜨거운 현안 관련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저희 뉴스퍼레이드 출연은 처음이시죠? 예, 처음입니다. 네, 이른 아침 스튜디오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론스타 승소 관련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법무장관으로서 주도하셨던 론스타와의 국제소송, 그야말로 완승을 거뒀습니다. 이 배상 판결에 대한 취소 신청을 하실 때 당시에 주변에선 이길 가능성 굉장히 낮다, 희박하다, 제로다라는 말까지도 있었는데 그래도 신청을 하셨던 거잖아요. 어떤 길이 보이셨던 겁니까? 사실 뭐 세상의 일이 숫자만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특히 이 사안에서 핵심적인 우리의 무기가 됐던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을 10여 년간 계속 수사하고 공판해 온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건 취소 소송 가면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아주 단순한 논리거든요. 중재재판 판정문을 보면 그 중재재판 판정문에서는 론스타가 대한민국에서 주가 조작을 했다는 사실을 다수 의견, 소수 의견 모두 인정한 상태였어요.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절차적 미스를 찾아내면 전 이길 수 있다고 봤어요. 아주 심플한 논리잖아요. 남의 나라 와서 외국인들이 주가 조작해서 분탕질 해놓고 나가면서 돈 더 내놔라. 이렇게 하는 구조거든요. 저는 이런 논리는 분명히 통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승소에서 법무부 국제법무국도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국제법무국도 법무부 장관 하실 당시에 처음 신설이 된 거잖아요. 당시에 어떤 보관을 갖고 만드신 겁니까? 사실 법무부에 국제법무를 담당하는 조직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국제법무국이 역할은 하고는 있었죠. 당연히 실무자들이 다 그대로 있었고 그 인원은 국이 신설이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승격을 시킨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법무장관을 하면서 앞으로 저런 국제소송에 대한 대한민국의 대처가 큰 이슈가 될 것이고 중요한 국익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이 국제 업무를 검사들이 담당을 하거든요. 예. 유능한 검사들이 많아요. 그런데 인사이동 하다 보면은 또 다른 데 가고 그렇게 실력이 사장되는데 그러다 보면 외부에 있는 전문가들도 저희가 모셔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국장급으로 그 격을 높여서 예. 충분히 대우를 하면서 책임을 맡길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국제법무국을 신설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 계기가 결국은 이번 그 론스타 항소 취소 소송 이 항소죠 사실은 이걸 대비한 면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론스타 국제소송 완승, 참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었죠. 어떤 국익을 지켜낸 그런 소식인데 자, 이 사안을 바라보는 여의 시각 다른 것 같습니다. 먼저 민주당 얘기부터 좀 해보면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외교 성과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민주당 반응 어떻게 들으세요? 먼저 저 이 말씀 드릴게요. 일각에서 좀 보는 관점에서 뭐 공적을 가지고 다툰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 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제가 SNS에 냈던 메시지는 대한민국의 승소다. 대한민국의 승리다라고 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거 이상으로 더 얘기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민주당을 비판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놀랐던 것이 바로 김민석 총리가 나와서 브리핑할 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새 정부의 쾌거다. 새 정부의 쾌거다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민주당의 인사들이 이재명 정부가 되니까 국군이 따른다는 둥, 이재명 정부가 다 한 것이라는 둥 이런 식의 반응들을 계속 내놨거든요. 저는 이건 그냥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 항소 제기 그러니까 취소 소송을 낼 때 민주당은 하나같이 이건 안 된다. 한동훈 자기 장사다. 한동훈의 국민에 대한 희망 고문이다. 한동훈은 역적이다. 승소 가능성 0%다라고 계속해서 공격하면서 자료 제출 요구하고 실무자들 공격하고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했었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이 소송은 마지막 최종 변론이 2025년 1월 21일에서 23일까지 있었습니다. 그 뒤에 문서를 좀 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재명 정권 탄생 전이란 말씀이시잖아요. 5개월 전이죠. 물리적으로도 사실 이재명 정권이 여기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인 공간은 없었죠. 뭐 양자역학을 하면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건 대한민국의 승리예요.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에서 이건 대한민국 국민의 승리였습니다. 그래서 같이 박수 쳤을 겁니다. 그런데 새 정부의 쾌거다? 그거는 90분 축구 경기 전후반 끝난 다음에 게임 안 뛰었던 사람이 마지막에 싹 끼어 들어가지고 야 내가 이겼어. 다 내 공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다름없거든요. 그 점을 좀 바로 잡으려고 말씀드린 것이다라는 말씀드려요.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반응도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 국민의힘은 왜인지 좀 뜨뜻미지근한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킨 쾌거인데 뜨뜻미지근하게 하겠습니까? 설마. 전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건 대한민국의 득점 포인트고 그리고 보수의 득점 포인트다. 저는 이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해서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론스타 승소 관련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결국 어떤 이 판단을 다시 받아본다는 게 결국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아무리 확률이 작더라도 결국 해보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검찰에서는 이런 항소 포기를 했잖아요. 그럼으로써 어떤 이 천문학적인 액수의 범죄 수익 환수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진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대장동 범죄 수익 환수 특별 법안까지 발의를 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첫째로 이 항소 포기는 저는 범죄라고 생각해요. 자, 비교해보죠. 론스타에 대해서 제가 항소 제기하려고 할 때 민주당이 했던 게 가장 강한 논리가 뭐였냐면 자, 사실 2,800억이 선고가 된 거였는데 그 1심 중재 판정에서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쌓인 이자를 기준으로 하면 4천억이 됐어요. 물론 그러니까 항소를 하게 되면 이자가 그만큼 많이 쌓이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슈는 적어도 항소를 하고 안 하고 해서 논점이라도 있습니다. 이자 부담 너무 큰 거 아니야? 너 이길 자신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네가 낼 거야? 이자? 이렇게 민주당은 했죠. 그런데 이 범죄 대장동 항소 포기는요. 국가가 얻을 게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런다고 소송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방어막을 내려주고 대장동 일당을 재벌 만들어준 일이에요. 저는 그냥 이건 단순한 범죄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사실 이 상황에서
여론이 어떤 여야 여론하고 다르게 아주 확연하게 대장동 항소 포기는 잘못이다는 여론이 절대적으로 많잖아요. 그리고 지금 정의당도 이거 비판하고 있어요. 시민단체 경실련 다 비판하고 있어요. 진보 진영 시민단체도 비판을 했습니다. 오로지 민주당, 조국당뿐이에요. 그 나머지는 다 국민 편이고 이 민주당과 조국당만 대장동 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대장동 문제를 민주당 정권은 생존의 문제로 보는 것 같아요. 그냥 국민과 끝까지 가보겠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사람들이 이거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들어줄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지금 정성호 법무장관은 다만 이 대장동 범죄 수익 환수를 민사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없습니다. 자기 보고 해보라고 그러죠. 저게 판결문을 읽어봐 주십시오. 그 1심 판결문. 거기에 민사로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추징한다는 표현이 명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비유를 해보시면 돼요. 이 시청자분들 중에서 보이스피싱 5억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런데 그 보이스피싱 사범의 돈을 묶어놨어요.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나와서 아니 당신이 변호사 선임해서 그냥 되찾아와 피해자가 그러니까 이거 풀어줄게 아무 이유 없이 이거와 똑같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해야 합니까? 알겠습니다. 자, 중앙지검장에 대장동 수사팀의 항소 포기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던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이 임명된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논란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민주당 정권이 이 문제를 생존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국민과 한판 해보자, 막가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준수 법무부 차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 박철우 반부패부장, 그리고 정진우 중앙지검장 이 5명은 자기 돈으로 메꿔놔야 할 정도의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런데 모든 국민들이 이 문제에 분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핵심 주범을 중앙지검장으로 영전시킨다고요? 이건 국민 눈치 보지 않고 대장동 일당 눈치 보겠다는 선언이다. 이거에 대해 후과를 반드시 치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가면 이재명 정권 오래 못 간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론스타 완승과 또 대장동 항소 포기 이슈와 관련해서 최근을 기준으로 그 어느 때보다 주목도가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올해는 또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과연 한동훈 대표가 내년에는 뭘 할 것인가? 내년 지방선거에 그리고 또 재보궐선거에 혹시 출마를 하진 않을까라는 궁금증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질문엔 어떻게 답 주시겠습니까? 저는 지금 중요한 어떤 그 국가적 사안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호응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것이 뭐 어떤 다음 자리라든가 이런 걸 보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아직 많이 남아 있잖아요. 결국은 지금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독재로 가는 길목을 지키는 상황이다 생각해요. 항소 포기 같은 거 저거는 뭐냐면 항소 포기를 가지고 검찰을 권력의 개처럼 써서 항소 포기를 해내잖아요. 그리고 국민들이 저항을 자기들이 이렇게 잠재우잖아요. 박철우 같은 사람 중앙지검 하는다. 그래도 아무 일 없으면 그러면 국민들 이 정도면 국민들 저항은 잠재울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은 뭐겠습니까? 이재명에 대한 다른 모든 사건을 공소 취소를 할 것이고 대법원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70몇 년간 오면서 성취한 여기까지 온 성취가 무력화되는 거예요. 저는 대단히 중요한 독재로 가는 길목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여기서 지방선거 뭐 정치공학적인 문제 그런 걸 생각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우리가 잘하면 지금 이 길목이 울돌목 되는 거고요. 잘못하면 황산벌 되는 거다. 그런 결기를 가지고 임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UAE 국빈 방문을 마무리하고 두 번째 순방국인 이집트에 도착했습니다. LCC 이집트 대통령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데 우리 정부 대중동 정책인 카이로 구상도 밝힐 계획입니다. 카이로에서 서준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UAE 정상들과 양국 경제부처 장관, 기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가 참여하기로 한 30조 원 규모의 UAE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언급했습니다. 한국은 HBM 등 반도체 기술과
EPC 설비 역량을 바탕으로 UAE의 2031년 인공지능 허브 도약을 위한 가장 신뢰 있는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UAE 스타게이트는 오픈 AI와 엔비디아 등이 아부다비의 최대 5기가와트급 AI 데이터 센터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이 함께한 만큼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물론 수소,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논의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한국과 UAE는 100년 동행을 위한 새로운 도약이란 이름이 붙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양국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불가역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가 담겼습니다. 이 대통령은 UAE 현지에 파견된 아크 부대 장병들을 만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이렇게 너무너무하게 주어진 임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 걸 또 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UAE 국빈 방문 일정을 모두 마친 이 대통령은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 두 번째 순방지인 이집트 카이로에 도착했습니다. 저녁엔 이집트 정부의 공식 환영식에 이어 압델 파타 LCC 이집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카이로에서 TV조선 서주민입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의혹으로 특검 수사를 받아온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주된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혐의도 다툴 여지가 있다면서 증거인멸이나 도주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양평 개발 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혐의 등을 받습니다. 네,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아침에 맞서 시간입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론스타 사건 승소를 두고 정치권에선 업적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에이펙의 성공적 개최, 한, 미, 중, 일 정상 외교, 관세 협상 타결에 이어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이며 론스타 분쟁에 마침표를 찍은 이재명 정부의 ISDS 판정 취소 소송 승소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으로 나쁘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머지않아 대한민국 건국도 이재명 대통령이 했다고 주장할 판입니다. 자, 그러니까 정부와 여당은 론스타 배상 취소 판정이 이재명 정부의 쾌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잘해서 승소했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일단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제 우리가 역대 뭐 큰 행사라든지 국가적으로 좋은 일이 있었을 때 전임 정부에서 유치했다고 해서 그 다음 정부가 또 개최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개최하는 날 전임 정부 누가 이걸 열심히 잘해줘가지고 고맙다라고 이 총리가 나서서 하는 어떤 브리핑에서 일일이 거론하는 경우는 전 거의 없다고 봐요. 하지만 이 언론이라든지 그리고 국민들은 누가 유치했고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다 알잖아요. 근데 저는 자꾸 조금 아쉬운 게 이거 국가적으로 좋은 일인데 이걸 가지고 왜 그냥 서로 좋게 서로 칭찬하고 이게 국민들도 기뻐하면 될 일인데 이걸 가지고 또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공방을 하는 자체가 좀 많이 아쉽다. 어떤 보수 인사가 어제 뭐 SNS에 이런 글 올렸더라고요. 맛있는 짜장면을 배달한 사람이 자기가 잘했다고 상장낸다고 하더라. 물론 맛있는 짜장면 만든 사람이 잘한 거죠. 하지만 이 배달부가 다른 데 가거나 아니면 오다가 뭐 떨어뜨리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 관련해가지고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잘했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박수 쳐주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민주당과 이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은 과거 이 정부 여당이 했던 어떤 말들 때문인 것 같거든요. 과거에 이 취소 신청하게 되면 이길 가능성 거의 없다, 제로다,
이런 말들이 나왔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과거 했던 그런 말들이 겹겹이 쌓여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앞서 강성필 부대변인께서 짜장면 말씀하셨는데 예. 민주당은 사실 그 짜장면 시키는데 반대해놓고 가장 먼저 지금 젓가락을 들이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으로 있는 송기호 당시 민주당 지역위원장, 익시드 취소 절차에서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적 결론이 판정으로 나올 가능성은 제로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죠. 예. 박용진 당시 민주당 의원, 법무부는 한동훈 장관의 치적을 챙겨주기 위한 화수분이 아니다. 양경숙 민주당 의원, 한동훈을 내세워 승산 없는 불복 절차로 희망 고문한다면 대역 죄인이다. 그다음에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론스타 주가 조작 수사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 이렇게 공격을 했는데 오히려 그 주가 조작 수사와 유죄 판결이야말로 론스타가 요구한 배상금을 깎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대표적인 민주당과 가까운 스피커 김어준 씨는 그 사이에 이자가 계속 불어날 텐데 한동훈 장관이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런 마당에 민주당에서 새 정부의 쾌거라고 말하는 것은 그야말로 아전인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 론스타와의 국제 소송 법무부가 진행해 왔었잖아요. 그런데 어제 발표를 김민석 국무총리가 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도라고 보십니까? 그만큼 다급하게 숟가락을 얹어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할수록 대장동 7,400억 항소 포기와 극명하게 대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일단 김민석 총리가 새 정부의 쾌거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은 우리 국익을 지키고 우리 국민의 혈세를 지켜낸 것이 쾌거는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고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4천억 원이죠. 그러면 4천억 원을 지켜낸 것은 쾌거인데 왜 범죄자들, 이 대장동 일당들에게 7,400억 원을 더 이상 추징할 수 있는 기회를 영영 잃어버리게 된 것은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가, 민주당에서. 그 점을 우리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국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이 두 가지가 극명하게 대조되어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김민석 총리가 저 발표에 자청해서 나선 것은 대단한 자충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충수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김민석 총리가 발표에 나선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가적으로 어쨌든 잘한 일에 대해서 또 국민에게 알리는 데 있어서 뭐 법무부 장관이 할 수도 있지만 총리가 나서서 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그러면 결국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좋은 거 아닙니까? 보니까 옆에서 보통 사람들은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하는데 한동훈 전 장관께서는 옆에서 안 깎아주려고 하니까 본인이 잘 깎으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좋은 일을 총리가 더 알려주니까 한동훈 전 장관에게 제가 봤을 땐 더 좋은 일인 것 같은데. 더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총리가 나선 거라는 말씀이신 네, 그렇죠. 겁니다. 뭐 그 위에 뭐 다른 이유가 예.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뭐 과거에 반대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당론으로 이 사람 저 사람 다 같이 한 것도 아니고 몇몇 사람이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동훈 장관 잘했다고 칭찬해 주잖아요. 근데 자꾸 민주당이 반대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과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을 과연 국민들이 잘한 건 잘한 거지만 또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정부 여당에선 이런 또 반박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상호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한동훈 전 장관이 퇴직한 뒤에 이 관련 변론이 시작됐다. 법무부가 곧 본인이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승소가 한 전 장관과 관련이 없다라는 지적인데 어떻게 들으세요? 조상호 보좌관에 대해서야말로 제가 법무부 장관이 본인이냐? 라고 묻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조상호 보좌관의 논리대로라면은 사실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기 4개월여 전에 이미 런던에서 구두 변론 절차 모두 끝났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정부가 한 건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한동훈 전 장관은 이 론스타 배상금을 6조 원에서 3천억 원을 거쳐서 영원이 되는데 매우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한 인물입니다. 2006년에 그 론스타 주가 조작 수사가 시작이 될 때 형 이거 딱 되는 사건이야 라고 했다는 말이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시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론스타의 금융자문사인 시티증권을 압수수색했는데 거기서 큰 서류 상자 10개 분량의 영어 문서가 압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동훈 전 장관이 당시에 이동열 검사라는 분하고 형 이거 나하고 5박스씩 나눠서 번역하자라고 해서 수사에 물꼬를 텄던 것도 굉장히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렇게 해서 몇 년이 걸려서 주가 조작 유죄 판결을 받아냈고 그것이 결국 론스타의 부당한 요구를 기각시키는데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했기 때문에 저는 이 사안만큼은 한동훈 전 장관이 충분히 본인의 이야기를 할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부가 박철호 대검 반부패 부장을 공석인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을 했습니다. 자, 박 검사장은 대장동 수사팀에 항소 재검토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항소 포기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박철우 검사장의 그 지난 전력을 쭉 보니까 사실 이제 쉽게 말해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조금 이제 요직에 있었고 윤석열 정부에서 조금 한직을 돌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어쨌든 뭐 보훈성 인사라고 국민의힘에서는 뭐 정치적으로 공격을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근데 그건 뭐 판단에 맡기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지금 어쨌든 검사들의 집단적인 반발도 좀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직을 안정시키는 차원에서는 아무래도 뭐 박철우 검사장 같은 분이 적절했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인사가 검찰의 조직 안정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박철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요. 본인이 잘 알고 있는 전문 지식에 가장 반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저 자리에 갈 자격이 없는 분입니다. 박철우 지검장의 이력을 보면요. 2018년에 서울중앙지검에 범죄수익 환수부가 처음으로 생깁니다. 그 초대 범죄수익 환수부장을 맡았던 분입니다. 그래서 2019년 언론 인터뷰를 보면은 본인이 범죄수익 환수부장이 된 뒤에 서울중앙지검의 범죄수익 환수 실적이 굉장히 늘어난 것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분야의 전문가여서 범죄수익 환수 블루벨트를 갖고 있어요. 환수를 잘하시는 분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왜 이 대장동 일당에 대해서는 항소 포기를 하도록 해서 이 7,400억 원을 환수할 길이 없게 만들었느냐. 이런 의혹을 지금 세간으로부터 받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해명 한마디 했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앉는다. 검찰 조직이 안정되기는커녕 앞으로 내부 반발이 더더욱 커질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스스로 거취를 결단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인사들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행동을 집단 항명으로 규정하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이거 처벌이 가능한 겁니까? 일단 민주당이 생각하는 공익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국가공무원법에 위반되는 공무원들의 집단 행동이라고 하는 건요. 구속 요건이 성립하려면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자, 이 검사장들이 도저히 직업법률가로서 납득할 수 없는 항소 포기에 대해서 검찰총장 직무 대행에 대해서 그 이유를 밝혀달라고 검찰 내부통신망에 글을 올린 것이 과연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가진 집단 행동입니까? 오히려 이런 것은 검찰총장 직무 대행이 사건 자체를 놓고 왜 항소 포기가 맞다라고 하는 것을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설명하지 못하면 그런 의사결정 자체가 공익에 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적반하장인 것이고 이것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고발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 민주당이 생각하는 공익은 대장동 일당들이 범죄 수익을 취하는 그 사익과 철저하게 같은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서 아마 국민들로부터 점점 민심이 떠나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만들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일사불란하게 대응해야 되는데 협의도 없이 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당황스럽다, 불만 섞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뭘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떤 강경파와 원내 지도부 사이의 어떤 이런 입장차 계속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특히나 이제 법사위 위원들하고 이 당 지도부하고 사실 조금 똑같은 의견은 있습니다. 공감대는 똑같은데 이게 방법이라든지 특히 시기에 대한 조율의 문제가 조금 간격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간격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법사위원들 같은 경우는 지금 내란과 관련해가지고도 특검에서 특히나 중앙지법에서 영장이 계속 기각되는 이런 상황에 있어서 내란 전단 재판부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또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 쟁점 법안을 밀어붙이게 되면 또 국민의힘과의 다른 법안 조율이라든지 또 대통령 순방 중에 선거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는 지금 하기가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기의 조절이 있는 것 같은데 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의견이 다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젯밤 전남 신안 해상에서 대형 여객선이 무인도를 들이받고 자초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타고 있던 승객과 승무원 267명은 다행히 모두 구조됐고 사고 여객선도 수습이 됐는데요. 현재 상황은 어떤지 현장 취재기자 다시 한번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건우 기자,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무인도에 저초됐던 퀸 제누비아 2호는 새벽 5시 44분 이곳 사막부두에 도착했습니다. 예인선이 선체를 끌어 다시 바다에 띄웠고 이후 자력으로 부두까지 이동했습니다. 앞서 어젯밤 승객은 모두 해경 경비정으로 구조돼 목포해경 전용 부두로 이송됐습니다. 해경은 승객 246명 가운데 27명이 다쳤다고 파악했는데요. 이들은 허리 통증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등 부상을 호소하고 있지만 다행히 중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는 어제 저녁 8시 17분 제주를 출발해 목포로 향하던 여객선이 장산도 인근 족도에 좌초하면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승객 246명과 승무원 21명 등 모두 267명이 타고 있었고 선체 일부가 파손됐다는 보고도 있었지만 침수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구조된 승객들은 쾅 소리가 나더니 배가 기울었다며 구명조끼를 입고 갑판 위로 대피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해경은 경비함정 17척과 연안구조정 4척, 항공기 1대 등을 동원해 3시간 10분 만인 어젯밤 11시 27분 구조를 완료했습니다. 여객선 내 승객과 승무원 전원은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구조를 기다렸고 어린이, 임신부, 노약자 등이 우선 구조됐습니다. 밤 11시 10분쯤 1차 출발 인원이 해경 전용 부두에 처음 도착했고 마지막 출발 인원은 자정을 넘긴 0시 40분쯤 도착했습니다. 승무원 21명은 예인 등 후속 절차를 위해 선내에서 대기했습니다. 해경은 선장과 승무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목포 사막부두에서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자, 전해드린 대로 신안해상 여객선 좌초 관련 소식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 여객선이 왜 섬과 충돌했는지가 가장 궁금한 지점인데 이와 관련해서 밝혀진 내용이 있습니까? 이 여객선이 퀸 제누비아 2호라고 하는데 예. 이게 최신 그 배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2021년 그러니까 12월 10일에 취역했으니까 그러니까 한 4년도 안 된 그런 아주 신형 배인데 이게 제주에서 목포 간을 운행하는 그런 배거든요. 예. 그런데 제주에서 목포 가는 그 배 중에 이 항로 중에 바위섬도 많고 암초도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만약에 그 항로를 벗어나게 되면 바위섬이나 암초 주변에 이제 조류가 막 이렇게 흘러가지고 와류 같은 것들이 발생을 많이 한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퀸 제누비아호가 그 항로를 이탈했던 건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족도라고 불리는 돌섬에 부딪혀서 예. 좌초한 것이 아닌가. 결국은 그러면은 선박에 결함이 있었거나 아니면은 선박 운행에 있어서 어떤 과실이 있었거나 뭐 좀 조사해서 밝혀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가장 중요했던 게 승객들의 안전이었을 텐데 승객과 승무원 267명 모두 구조가 된 상황입니다. 공포 속에서도 침착했던 승객들의 대처 주목이 되고 있어요. 승무원 안내에 따라서 굉장히 잘 움직여줬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 섬에 충돌할 예. 때 당시에 충격이 상당했다고 합니다. 넘어지신 분들도 있었고요. 그렇겠죠. 자료 화면에 예. 의하면 그 편의점 안에 있는 물건들이 다 넘어질 정도로 충격이 엄청 났습니다. 그러면 예. 당시 탑승하고 있던 승객들이 공포감은 뭐 말할 수가 없겠죠. 지난 2014년에 그런 경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침착한 대응이 아주 돋보였습니다. 이 선박에서도 안내 방송을 지속적으로 해서 예.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고 승객들 자체가 서로 같이 이렇게 침착할 수 있도록 예. 도움을 줬다고 하고요. 그에 또 맞춰서 해경의 경비정이 11분 만에 도착하고 구조선들이 바로바로 도착함으로써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승객들 스스로가 안전하게 침착하게 대응한 것이 큰 사고 없이 사건이 잘 마무리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전원 구조가 됐다고 하니 참 다행스러운 일인데 탑승한 승객들에 따르면 여객선이 큰 소리와 함께 기울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해경은 여객선이 항로를 약 3km 벗어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네. 사고 원인으로 운항 과실의 무게가 좀 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선박 자체에 결함이 있었거나 아니면 항해사 등의 운항 과실이 있었거나 예.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배는 현대 미포 조선에서 네. 2021년 4월 27일에 진수하고요. 그다음에 12월 10일에 취역을 했어요. 그래서 요번에 사고 당시에 배에는 267명이 있었다라고 했지만은 네. 원래 정원은 그거보다 훨씬 많아요. 1,010명이 정원입니다. 그다음에 배 길이가 전장이 170m이고
그다음에 이 배값이 얼마를 갖다가 배값이냐면 710억짜리 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배는 최신 대형 카페리 여객선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취향하지 얼마 안 된 그러한 배가 더군다나 뭐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러한 조선소에서 만든 배가 이렇게 선박에 결함이 있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조사하면 나올 것 같고 일단은 운항 과실에 더 무게가 실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운항 과실에 대한 부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선박이 이제 항로를 벗어날 경우 통상 이제 관제 기능이 이를 경고해주는 시스템 배 안에 있다고 해요. 그렇다 예. 보니까 지금 정 변호사님께서 짚어주셨지만 최신 신형 여객선이었습니다. 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여부도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기계적 오류가 예. 있는 건지 예.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는 건지를 지금 조사 중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자동 항법 장치에 의해서 운행하다가 여기가 협수로기 때문에 수동 운전 지역으로 바꾸는 지역이라고도 예.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이 자동 관제 센터의 이 기능이 그 순간은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항로 이탈 시에 자동 경보 시스템을 해놨다고 하더라도 이 협수로 통과 시에는 수동으로 전환시키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자연스러운 어떤 항로의 변경 과정으로 봤다고 하면 이 관제 센터의 항법 장치에 의한 이 작동이 아예 정지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애초 출발부터 기계적 오류가 있었는지까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해경은 전담팀을 꾸려서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 중이고요. 운항 과실 여부 외에 또 어떤 점들 들여다볼 게 있겠습니까? 일단은 음주 운항이 있었는지부터 예.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네. 사람들은 아니 뭐 음주 운전이야 뭐 빈번히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설마 배를 운항하는데 음주를 했겠어라고 생각하지만 최근 5년 동안에 적발된 음주 운항이요. 예. 499건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100건씩 음주 운항이 예. 적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 있어서도 혹시 선장이나 항해사 등이 음주하고 조타기를 잡은 거 아닌가 이걸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 아마 검사를 해봤는데 음주 운항은 없었던 것 같고요. 예. 그렇다라고 하면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이 적절했는가 이걸 봐야 되는데 VDR이라고 해가지고 항해 기록 저장 장치가 있고 또 배 안에 CCTV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은 초기 대응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 알려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초 신고자가 그 기사에 보니까 119 신고를 승객이 했다. 그럼 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19가 아닌 그러한 최초의 신고자는 1등 항해사가 했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큰 문제가 있을까? 일단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한 부분 더 짚어봐야 될 게요. 좌초된 여객선의 출항 전 안전 점검표에서는 모든 항목이 양호로 작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제 선장과 운항 관리자의 서명이 같은 모양인 것으로 보였는데 만약 이제 동일인이 작성을 했다면 이것도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침이 그냥 임의적으로 배에서 작성한 게 아니라 해수부에 작성 지침이 마련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36개 기본 점검 항목도 정해져 있고요. 근데 체크를 함에 있어서 이게 중복해서 선장과 운영 관리자가 하도록 한 것은 혹시라도 누락되거나 점검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인데 동일인이 작성했다고 하면 그 지침에 위반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동일인이 작성한 것인지 여부 그에 따라서 이 책임 소재도 좀 가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신한 여객선 좌초 관련 소식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 두 분과 자세히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학대나 방임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이 매년 2,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품어줄 위탁 가정이 턱없이 부족해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임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9년차 위탁부모 이은아 씨. 생후 3개월 때 처음 만난 A군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고 말합니다. 지하 방에 아이의 하얀 눈동자만 어두운 가운데서 저는 한 아이의 영혼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었어요. 이 씨는 부모의 이혼이나 학대 등으로 보호 대상이 된 아동을 돌보는 가정 위탁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50을 넘긴 나이에 다시 육아에 뛰어들었지만 몸이 고돼도 보람은 큽니다. 우리 아이를 키우고 거의 20년이 더 지나고 나서 이 아이를 맡았으니까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자라나는 과정을 바라볼 때에 그것이 또 하나의 기쁨이고. 주민등록상 동거인 신분이라 법적인 보호자 역할을 해줄 수 없을 때는 속이 상하고
주변의 시선에 위축되기도 합니다. 너희 할머니니 엄마니 이런 거 별로 묻지 않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아이를 키우니까 가족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그런 게 시선적으로 따갑고. 가정위탁 대상 아동은 매년 2,000명에 달하지만 위탁 부모가 턱없이 부족해 35%만 가정에서 보호받고 있습니다. 위탁 가정이 학대 피해 아동을 3년 이상 돌보는 경우 전문 위탁으로 분류돼 기존 양육보조금에 월 100만 원의 전문 아동 보호비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하지만 하는 일에 비해 지원금이 적은 데다 이마저도 지자체의 예산이 부족하면 중단되기 일쑤입니다. 전문위탁 지정에 관련된 예산은 지자체에 위임되어 있다 보니까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서 자격 요건을 갖추어도 지정되지 않는. 국가가 직접 나서 가정위탁 사업을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러시아가 또다시 우크라이나 전역에 공습을 퍼부었습니다. 민간인 거주지가 집중 표적이 되면서 어린이를 포함해 적어도 25명이 숨지고 100명 가까이가 부상 입었는데 제자리 걸음인 휴전 논의에 민간인 희생만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루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폭격을 맞은 건물 상층부에서 뿌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주거용 아파트는 반쯤 무너져 위태로운 모습입니다. 현지 시간 19일 러시아군이 드론과 미사일을 동원해 우크라이나 전역을 공습했습니다. 그동안 전선과 거리가 멀어 비교적 피해가 적었던 서부의 테르노필 지역이 집중 표적이 됐습니다. 이번 공습으로 어린이 3명을 포함해 최소 25명이 숨졌고 부상자도 100명에 달합니다. В цій ситуації дуже страшно, тому що дітей забирають швидкою. Це жах. 휴전 협상 재개를 위해 튀르키예를 방문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방국에 방공 시스템 등 추가 지원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Türkiye olarak Rusya ile de ele alma konusunda her daim hazırız. Amerika'nın da sürece dahilini önemsiyoruz. 미국도 고위급 대표단을 우크라이나에 급파해 전쟁 종식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 측과 비밀리에 새로운 평화 구상안을 논의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크렘린궁은 새로운 내용은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 현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장련성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한 노부부가 성탄 트리 앞에서 기념사진을 남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올해 성탄절이 벌써 몇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세계 곳곳은 이미 성탄절 맞이로 들뜬 모습인데요. 반짝이는 풍경들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설치된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노부부가 활짝 웃고 있습니다. 한 관광객은 별 모양의 조명 장식을 사진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에서는 산타클로스 복장을 한 사람들이 거리를 함께 달리고 있는데요. 투병 중인 어린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이 자선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네, 벌써부터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는데요. 한국에서도 성탄절 준비 행사가 열렸다고요? 네, 이틀 전 서울광장에서는 트리에 불을 밝히는 점등식이 열렸습니다. 서울광장에 초대형 트리가 등장하면서 환하게 거리를 밝히고 있습니다. 강남 코엑스에서는 흥겨운 성탄 캐럴을 들을 수 있는 토크 콘서트가 열렸는데요. 이곳에 설치된 거대하고 화려한 트리 장식들이 많은 방문객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네, 올해는 크리스마스에 눈이 내리는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찾아왔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아침 현장이었습니다.
어제까지 많이 추우셨죠? 오늘은 예년 이맘때 늦가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아침에 서울 영상권에 올라섰고요. 한낮에 14도까지 올라 평년 수준을 되찾겠는데요. 다만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산불과 같은 화재 예방에도 힘써야겠습니다. 동해안의 대기는 날로 메마르고 있는데요. 여기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오후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북 북부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날림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보시면 현재 서울이 3.9도, 안동은 영하 2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14도, 청주와 대전, 전주, 대구 등 곳곳이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초 서울 등 수도권을 비롯한 서쪽 지역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박선민입니다. 이상으로 목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24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